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나우 일부의 김호수. 고은별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미국에 또 굉장히 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뉴스나 언론을 많이 보셨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에 총기 피습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오히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에 당선 가능성, 승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빠르게 이 대선 결과가 우리 시장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출발할지, 그리고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자,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방산, 금융, 아니면 또 석유 에너지 관련 이런 섹터나 업종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시장은 오늘 어떻게 반응할지, 또 중요한 것은 외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일본이나 우리의 외환 시장도 오늘 출발 상황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만 보게 된다면 국내 증시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물가지표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시장이 한 걸음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네. 상승세의 단기 멈춤은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또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의 시작 오늘 또 어떤 이야기들로 투자 전략을 세워볼지 먼저 이슈레이더를 통해서 지난주에 이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그럼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두산그룹주 중에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가구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2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 잡아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의료 AI 관련된 앞으로의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증시 온에서는 미디어스펙 강정수 박사와 함께 최근에 또 우상향하고 있는 테슬라 관련된 투자 해법, 여기에서 우리 시장에서도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월요일도 힘차게 출발하는 마켓나우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포커스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 우리 시장을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이슈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천안본부점 김정석 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저희 주말 사이에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참 많았습니다. 글로벌 시장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전일의 낙폭을 회복하며 상승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반영한 투자 심리에 3대 지수 모두 동방 상승하였습니다. 전날 CPI가 헤드라인 기준 마이너스에 진입한 데 이어 생산자 물가 지수도 둔화하며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특히 다우지수가 지난 5월달 이후 다시 장중한 때 사상 최고인 4만 포인트를 사수하며 마무리되면서 수렴매 흐름이 이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스닥 역시도 0.6% 상승하며 전일의 낙폭을 만회하는 분위기였는데요. 다만 이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등이 장중 하락 전환했고 테슬라, 엔비디아 등이 상승폭을 막판에 줄이면서 불안정한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대형 기술주가 모인 다우지수와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기관 자금이 대형 기술주 대신에 채권과 중소형주로 옮겨가면서 소형주 2,000개 종목을 추적하는 러셀 2000 지수가 지난날에 이어 또다시 1%대의 상승을 이어갔는데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이슈로 떠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여파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관수인데요. 혹시라도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아시아 쪽 자금이 다른 쪽으로 옮겨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금이 수상 최고치까지 오른 상태에서
금 가격이 자극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향후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아시아권이나 타국 통화에 대한 약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트럼프의 경기 부양 등에 대한 공화당 정책이 증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여파 국내 증시까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오늘은 어떻게 출발할까요? 네, 금일 국내 증시 좀 아침부터 많이 걱정할 텐데 일단은 미국 증시의 반등 속에 상승 시작을 좀 예상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막판까지도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하는 모습이 좀 이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국내 증시의 강세를 주도하던 반도체주가 힘을 잃고 좀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대표 기술주를 중심으로 최근에 주가가 많이 뛰었었는데 연내 인하가 사실상 좀 확실시되자 세런 이슈에 따른 차익 매물이 쏟아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날 빅테크 주가가 일제히 무너지면서 주도주 추세가 끝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어쩌면 좀 불안감이 국내 증시에 적용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시가총액 1, 2위를 차지하는 반도체 투톱이 급락하는 모습에서 삼성전자가 3.6% 하락하면서 올 들어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고 SK하이닉스도 3%대의 좀 하락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CPI 발표 이후 국내 증시에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기에 유리한 바이오,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건설, 2차전지 등의 그동안 소외를 받으면서 했었던 섹터들이 상승이 이어지며 차익 시장에 따른 순환매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도체주의 급락 속에서도 아직까지 AI로 대변되는 반도체 패러다임이 끝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새로운 이슈 때문에 당분간 반도체주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전체적인 지수를 이끌고 우상향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존 주도주 강세 이후 여타 종목의 키 맞추기 현상이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이 앞으로 좀 펼쳐질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서 시장 대응하시는 전략이 앞으로 좀 이번 주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도주가 좀 변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평가해 주셨고 오늘 시작 자체는 상승으로 출발할 것이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잘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포커스였습니다. 자, 이슈 레이더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또 개장 전에 포착해야 할 이슈 알아보고요. 여기에서 종목의 투자 전략, 종목 선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레이더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주식 와이프 파트너 그리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리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또 오늘 어떤 이슈를 포착하셨을지 개장 전에 확인해야 할 이슈 먼저 주식 와이프 파트너가 고르신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두산그룹이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등 사업 구조를 3개군으로 재편합니다. 캐시카우인 밥캣을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미래 성장 산업인 로봇 분야를 강화할 예정인데요. 회사는 이번 재편으로 계열사 간 시너지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대기업들이 계속 체질 개선을 하고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SK도 있었고 현대차 언제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는데 두산그룹이 지난주에 또 깜짝 지배구조 개편 본격적으로 단행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자, 이러면서 지난주에 두산 관련 주들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 발표했던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일단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었던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네네. 쉽게 얘기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인적 분할을 합니다.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업군과 뭐 보통 지주사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서 회사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면 지분 가치는 사실 동일하게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적 분할해서 새로 생기게 된 법인을 결국에는 두산 바켓과 같이 함께 합병을 해서 두산 바켓은 그러면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 만약에 반대를 한다 하신다면은 9월 달까지 그 반대 의사를 주주 그 반대하는 그런 통지서를 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 두산 바켓은 상장 폐지하게 되고 상폐되고. 네, 두산 로보틱스 밑에 자회사로 편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켓의 1주당 두산 로보틱스는 0.63주 정도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그래도 100주당 3주 정도의 두산 바켓의 그 가치만큼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우셨을 것 그쵸. 같고요. 아무래도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주들의 비중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지금 조금씩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런가요?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인적 분할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해 현대백화점 그룹 쪽에서 인적 분할을 해서 현대백화점을 따로 떼내려고 했었거든요. 사업 부문을.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반대로 인해서 무산이 됐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많은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첨단 산업에 대한 그런 영역들이 너무 빠르게 급변화하고 있어서 그쵸.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가기 위한 경영 행보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두산이 역사가 꽤 오래된 기업이더라고요. 네, 굉장히 오래됐죠. 128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두산 하면 저는 오비 라거를 생각했었거든요. 맥주, 저희 그렇죠.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셨던 맥주 브랜드여서. 근데 이 오비 맥주가 2000년대 이제 초반쯤에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되고 결국에는 또 어떻게 행보를 이어나갔느냐. 원래는 이제 유통 쪽에 조금 힘을 주다가 그쵸. 두타도 두산 거였었거든요. 근데 그쵸. 그것도 다 매각하고 중공업 쪽으로 이제 뛰어들게 그쵸. 됐었죠. 두산중공업. 그런데 하필 또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았었고 받았구나.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도 채권달 관리 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계열사들도 매각을 하거나 분리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채권단 관리 체제에서 무려 정말 최단기간 만에 1년 만에 그 탈출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아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경영이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영화가 지금 정상화되어 가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 평가는 정상화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두산의 미래 먹거리는 지금 첨단 산업 중에서 로보틱스 쪽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데 로보틱스는 사실 작년까지 적자가 좀 났었던 네네. 분야였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협동 로봇 시장이 전망치가 너무나 밝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투자함에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중복 투자가 아니라 조금 더 편하게 캐시카우를 끌고 와서 자금줄의 역할을 하자라는 게 지금 두산의 모토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 사실 주주분들의 입장에 있어서도 이런 두산의 그런 다각화되는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시고서 주가를 바라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지난주에 있었던 이런 이야기들, 결국에는 두산그룹이 로봇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첨단 산업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그대로 여기에 표현된 거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뭐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그럼 지난주에 두산그룹주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가 일단 궁금합니다. 고은별 앵커 확인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그룹주들 이번 사업안 재편 소식에 그룹주들의 희비가 다소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밥켓을 품게 되는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23% 급등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10만 원 선을 시원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8일을 기준으로 해서 34%가량 주가가 상승하게 됐을 때 MSCI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이번 밥켓을 품에 안게 되면
되면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밥켓 같은 경우에도 5%가량 상승하면서 54,600원 터치했고요. 관련해서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두산은 반면에 1.8%가량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밥켓의 지금 현재 지배력이 한 18%가량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배구조가 개편되게 되면 28%를 온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조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캐시카우라 불리게 되는 밥켓을 뺏기게 되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4%가량 빠지면서 추세적으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역시나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산 테스나가 있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고요. 전일 2%가량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고 피해를 받는 종목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을 더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주들의 지난주 흐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에 시선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네. 주가 흐름을 보니까 그대로 그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 두산 밥켓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패가 되니까 여기에다가 또 최근에 매수 철회 리포트도 나왔더라고요. 두산 밥켓은 일단은 저희가 조금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결국에 두산 로보틱스를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두산 로보틱스가 작년까지 적자 길만 그쵸. 걸었었던 네. 기업인데 너무 고평가가 된 거 아니냐. 시가총액은 거의 5조가량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이 항상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 들어서 북미 쪽의 매출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협동로봇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차지하는 순위가 지금 4위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1위는 이제 중국 로컬 기업들이라고 치고 2위가 그러니까 단일 그런 기업으로 봤을 때는 덴마크 로봇 기업이 지금 1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덴마크 로봇 기업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30%니까 격차가 지금 한 25% 정도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산 쪽에서도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이 너무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불과 2020년도까지만 해도 5억에서 6억 달러 정도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이 10억 달러. 그리고 2030년 정도 되면 지금의 2배 정도의 시장 규모로 커질 거라는 지금 전망치가 있고요. 네. 산업용 로봇 내에서도 현재 비중 자체는 아직 10%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32년도 정도 되면은 비중 자체가 산업용 로봇군에서 32%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산 쪽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공격적인 지금 투자를 단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두산 바켓 쪽과 어떤 시너지를 내느냐일 것 같은데 두산 바켓 쪽은 이미 해외 쪽에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북미에 또 특히 강하잖아요. 맞습니다. 북미 쪽에서 지금 계속 매출을 내고 있는데 사실 로봇 쪽에 있어서 진화의 그러니까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무인 자동화입니다. 사람이 없이 모든 것을 다 기계가 처리하는. 그렇기 때문에 건설 기계 쪽에 있어서 무인 자동화를 꾀하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의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어차피 북미 쪽에서 협동 로봇 쪽에서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산 바켓과 같이 함께 이제 자회사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판로가 조금 더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시너지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다가오는 8월에 MSCI 지수 편입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만약에 편입이 되게 되면 10월이나 11월 정도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상에는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이제 주가 슈팅으로 인해서 MSCI 지수 편입 가능성도 지금 조금 더 빨라졌다라는 점에서 시총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메인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주가상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 이득까지도 또 깨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최근 바로 이제 금요일장이었죠. 금요일장이 28%대 급등으로 마감이 나왔었는데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가 12만 4천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지금 정고점 구간대를 이번 이슈로
이슈를 통해서 돌파가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시점에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두산 로보틱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닮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적자 기업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적에 조 단위를 내고 그쵸, 있는 그쵸. 기업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도 성장 가능성만 봤을 때는 지금 사실 뭐 우리가 가치를 따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에 바이오 종목들이 성장주에서 이제는 실적주로 가듯 지금 로봇 관련 종목들도 이제 성장주에서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계속 실적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커져가고 있는 만큼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두산 로보틱스를 우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두산 로보틱스를 관심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뭐 두산 로보틱스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신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고 결국에는 실적 안 나오고 숫자 안 찍히지 않냐 두산 로보틱스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결국에 밥켓을 떼어서 주면서 숫자를 기본적으로 좀 채워주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성장성까지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 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 자, 이 두산그룹과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신 소장님은 어떻게 보시고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주 두산을 지주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이죠. 네네. 뭐 여기 우리 이데일리에도 항상 고정으로 나오시지만 그 거버넌스 포럼에서 기업 그 지배구조 관련해서 이게 과연 옳은 행동인가에 네. 대한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다 잘 가니까 뭐 얘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캐터필러 같은 굴착기 업체에 투자를 한 사람한테 네. 너네 이거 상폐시키고 테슬라 주식 줄게 이런 케이스거든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뭐 테슬라가 뭐 잘 나가니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캐터필러라는 그런 그 전통적인 굴착기 건설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한테 느닷없이 갑자기 로봇주를 미래 굴착기 산업은 항상 뭐 착공이나 이런 거에 지표를 보고 하는 건데 느닷없이 뭐 우주 산업, 로봇 산업에 관련된 네. 걸 준다고 하면은 그걸 좋아할까 주주분들이? 온도차가 좀 있긴 예, 그래서 해요. 두산바켓을 지금 그리고 실제로 돈을 지금 두산바켓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안정적인 두산그룹에 그쵸. 돈을 다 받아다 주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상폐시를 시키고 그 로보틱스 주식을 던져준다고 해서 지금 한화할 것인가 그런 의문이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물론 그런 변신에 대한 거는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 버거킹을 좋아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두산그룹에서 그렇죠. OK 캐시받고 막 적립됐는데 이제 없잖아요. 떠났고 뭐 두타도 막 송중기 씨 그때 그 당시에 송송 커플이었죠. 송송 커플 막 해가지고 막 새벽 2시까지 하는 면세점 해보려다가 그 면세점 사업이 다 전체적으로 접혀지는 바람에 어차피 접었던 거고 뭐 잘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접어버렸기 때문에 네. 두산 산소주도 있었어요. 그쵸. 예, 그게 2등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롯데 처음처럼이 아니라 그 산소주를 롯데가 받아가서 처음처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적시에 잘 접었어요. 그때 잘 접고 갔는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탈원전으로 갔었는데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해상풍력을 갔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개 양수 겸장이 돼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그쵸. 결론적으로 정말 좋아졌어 이거. 탈원전으로 가는 바람에 나머지는 다 포기했는데 두산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그거를 탈피하고자 저기로 갔더니 또 양수 겸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두산을 한 이유는 그거죠. 지금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은행, 증권, 보험이 돌았잖아요. 지금 안 간 게 지주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보고 지금 지주회사 중에 유일하게 두산만 좀 움직였고 한화, GS 이런 지주회사도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지주회사들이 원래 보통 그렇게 시장에서 대접을 못 받고 자랐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순환매의 흐름상으로 지주회사가 이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런 타이밍적으로도 굉장히 맞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산그룹주 안에서도 어쨌든 이 지주사 두산을 골라주셨어요. 이 순환매 관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다음 타자, 늘 신 소장님은 최근에 강조하고 계시죠. 다음 타자로 상승할 수 있는 걸 골라야 된다라는 의미로 두산그룹주 안에서도 두산 지주회사를 저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두산그룹주들의 이슈를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번엔 신 소장님이 또 고른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가격과 거래량이 슬금슬금 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의 9억 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역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이달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24%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이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또 주식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신 소장님께 좀 해법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또 실제로 부동산에 대해서 다들 아시다시피 뭐 SNS나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정말 치열한 거 아시죠? 네. 항상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반으로 갈려서 죽도록 싸우는가? 자, 거기 참전하고 싶진 않은데 그 네. 사람들이 이제 반으로 완전 갈렸잖아요. 반인지 뭔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여기서 이제 폭락론자들이 있고 폭락을 하는데 중간에 잠깐 반등하는 것이니 여기에 꼬임에 넘어가서 지금 사면 물린다. 그쯤에 물린다. 아. 이런 쪽이 있고 아니면은 그게 부동산하고 주식은 다르다. 부동산 그쵸. 불패론자들이 있잖아요. 부동산하고 주식은 전혀 다르다. 무슨 부동산 주식처럼 무슨 중간중간 사고 팔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내려간 타이밍에 내 집 마련을 안 하면 너는 평생 내 집 마련 못 한다. 이게 지금 완전 세게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표도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뭐 예를 들어 지금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늘고 있고 네네. 가격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쵸. 서울 평균 가격이 지금 12억이래요. 지금 거래된 게. 근데 이걸 보고서도 그거죠. 아까 전에 폭락론자들은 그거 지금 나라에서 뭐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1% 2%짜리 금리 줘가지고 MZ 30, 40대들이 마지막 영끌을 한 거다. 하는 사람이 많고 아니 그 영끌하는 그걸로만 거래량이 어떻게 설명되느냐. 지금 이 거래량 자체가 이거는 이제 거래량이 는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반등이다. 신호탄이다. 반등이다. 이게 너무 치열하게 붙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어차피 그 뭐하러 힘들게 그렇게 싸워요. 그냥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오늘이 최저 가격 오늘 사는 그러니까요. 가격이 최저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사고 아니면 그럼 주식 시장에는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가? 네, 그렇죠. 여기서 이 주식시장에서 이제 관련이 있는 거는 그래서 이 가구주들이 요즘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어서 네, 지난주에 많이 올랐어요. 의미가 있다. 네. 왜냐하면 가구주들의 재무제표에서 확실히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쵸.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변수가 아파트 거래량이랑 뭐 전세 가격 올라서 지금 이 논란 있는 거 이거 말고는 아무 이슈가 없어요. 지금은 이케아가 들어온 지도 꽤 됐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제일 가구주가 크게 움직였던 데가 그 당시예요. 이케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매기가 다 휩쓸어가지고 우리나라 송사리를 다 죽일 것이냐 아니면은 매기 효과로 송사리들이 살려고 몸부림을 쳐가지고 더 커져버릴 것이다 했는데 후자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가구 시장이 죽지가 않고 그 당시 한샘 현대리베트가 10배 이상씩 갔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역사상 최고로 갔었던 쪽이죠. 근데 지금은 이케아가 들어온 지도 꽤 됐고 이케아도 조금 시들고 있고 지금 아예 그런 이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변수는 아까 말한 그 아파트 거래량과 그 전세 가격 오르는데 시장에. 매매 가격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속 대세 상승 속에서 조정인지 아니면 하락 중에 올라가는 잠깐의 대득의 바운스인지 그거 이슈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주가는 가구주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는 지금 그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좋습니다. 자, 어쨌든 가구주들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못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가구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고은별 앵커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건설, 주택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훈풍,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상승력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현대 리바트 같은 경우는 9%가량 상승하면서 이제 10,000원 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5월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레벨업 한번 했고요. 그 뒤에 슬금슬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20 주봉에서 다시금 오름세를 시도 중에 있습니다. 한샘 같은 경우에도 전이 9%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61,000원 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37,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다시금 차분히 좀 상승 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LX 하우시스도 6%가량의 오름세가 나타났는데 21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10만 원대였습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차분하게 계단식 하락을 하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리모델링 관련 기업들 2021년
1년의 고점을 찍고 나서 내리막길을 걸었고요. 이제 슬금슬금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가 반토막난 종목들도 참 많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어떠한 종목 픽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가구 리모델링 관련된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신 소장님과 바로 그럼 그 종목 골라볼게요. 지난주에 어쨌든 전반적으로 금요일에도 반응이 있었어요. 어떤 거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는 한샘을 보고 있는데 한샘? 물론 지금 좀 약간 망신을 당하긴 했거든요. 뭐냐면 현대리바트가 그렇죠. 지금 1분기, 2분기죠. 추월했어요. 2023년 2분기 매출액이 한샘을 이겼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은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현대리바트는 2천억밖에 되지 않고 지금 얘는 1조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역전이 된 것인가. 근데 이게 사실 퍼시스라는 그 중소형주가 먼저 많이 움직였어요, 지금. 근데 이제는 조금 덩치가 큰 애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한샘 현대리바트는 아까 그 변수밖에 없죠. 어쨌든 간에 집을 사서 들어와가지고 고치려는 수요가 있어야 한샘 그쵸. 현대리바트가 좋은데 왜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하츠 같은 종목은 처음에 그 아파트에 빌트인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쵸. 후드라던가 이런 게. 근데 한샘 현대리바트는 다 가구. 그 리하우스 이런 쪽으로 그쵸. 했기 때문에 이쪽이 지금 이제 부각이 되어서 안 그러면 지금 저렇게 움직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제 20개월선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20개월선 위에 있으면 대세 상승이고 20개월선 밑에 있으면 대세 하락인데 20개월선을 둘 다 뚫고 올라왔어요. 지금 머리를 들이밀어놨어요. 한샘 현대리바트가. 그래서 한샘을 아무래도 현대리바트한테 1분 분기 한 번 매출액 역전됐는데. 역전됐지만 네. 아직도 한샘을 본다. 한샘이 그동안 정말 쥐어짜놨습니다. 한샘이 이케아가 들어오고 나서 한샘이 엄청나게 현대리바트랑 컸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바로 이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와버리니까 이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력을 엄청나게 잘라낸 상태고 월급도 깎고 약간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계열사로 다 보냈어요. 허리띠를 졸라맸군요. 그러니까 본사보다는 계열사로 가면 계열사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처우나 급여가 낮게 되거든요. 이거 사실 완전 자르는 건 겉으로 안 보이는데 계열사로 돌려버리는 게 그런 방식이거든요. 지금 그런 거를 했고 약간 지금 이게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사모펀드는 더 혹독하거든요. 그렇죠. 사모펀드는 보시면 정말 혹독하게 단련해서 원가를 쥐어짠 다음에 최대한의 이익을 딱 포장해서 보여줘서 파는 게 목적이라서 지금 사모펀드의 그런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그것도 적입니다. 아까 전에 만약에 정말 그게 영끌해가지고 마지막 힘으로 인생의 내 마지막으로 아이들과 살 보금자리를 마련한 거라면 이 한샘 현대리바트는 더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팔고 뭐 2, 3년 만에 팔고 갈아탈 생각이면 집을 고치지 않아요. 그냥 살죠. 그쵸. 대충 누수가 되고 뭐 곰팡이에 퍼도 대충 살지 이러죠. 근데 만약 정말 영끌해서 내가 2, 30년 내 아들, 살 집이면. 딸이 20세가 될 때까지 살겠다는 마음으로 정말 신생아 특례대출을 1세, 2세 때 태어나자마자 받은 사람이라면은 정말 무조건 다 고치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네. 대표주인 한샘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샘을 골라주셨어요. 뭐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데 1분기에는 어쨌든 현대리바트가 매출을 추월했는데 근데 또 2분기에는 다시 역전할 거나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상황이니까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모멘텀 어떻게 맞는지 한샘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번에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은 또 이 이슈를 보시고 부동산 네. 시장 꿈틀거린다는 거 보고 어떤 종목 고르셨어요? 일단 DL ENC 가져왔고요.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린다고 하니까 건설주 괜찮을까요? 대규모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곳은 어딘가라고 찾아봤더니 최근에 무려 3천억대 거의 뭐 4천억에 가까운 재건축을 수주받은 DL ENC를 꼽아보고 싶습니다. DL ENC 하면은 저는 2000년대 그 초반에 이편한 세상 브랜드가 많이 네. 떠오르거든요. 사실 대림 산업이었을 때. 그 이후에 뭐 자이라든지 힐스테이 이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 브랜드의 거의 그러니까 주거용 브랜드의 시초라고 그쵸. 볼 네. 수 있는 게 이편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이엔드 아파트 시장을 또 선도한 그 선구자가 또 DL ENC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기존에 이제 아크로빌이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리메이크해서 리뉴얼을 해서 아크로폴리스 아파트 서울 이제 곳곳에서 많이 쉽게 만나볼 수 있죠. 네. 최근에 회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이제 공고를 냈었는데 수요 예측에서 흥행을 했습니다. 무려 8배 정도 가까이 흥행을 했는데요. 최근 건설사들
대체로 안 좋았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용 등급 평가도 최근에 이제 안정적이다라는, 그러니까 건설 업계에서는 최고 수준의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게요. 그런 수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이제 건설사 하면은 PF에 대한 부분들이 좀 네.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F 보증 리스크 자체가 그 같은 업종군 내에서 약 5천억 원 수준,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해서 한 13%대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비율이 적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이라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니까 아직까지는 건설주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DLENC가 그래도 지금 현재 계속 매출도 꾸준히 견조하게 잘 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 이유가 해외 수주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많아요. DLENC가 경인, 경부, 호남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지하철, 그리고 국회의사당, 올림픽 주 경기장, 한국은행, 청계천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랜드마크 포트폴리오를 네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조금 더 많이 좀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LENC 해외 수주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관련해서 관련 이제 기대감 들어와주고 있는데 취임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발언들로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해외 수주라고 봤을 때 인프라 건설 당연히 우크라 재건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따른 수혜까지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상으로 보면은 안정적인 재무 상태에 비교했을 때 2021년도 상장 이후로 낙폭 이후에 지금 횡보 구간대 만들어 나가고 다안 좋죠, 있는데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자리는 잡혀 나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현재 박스권 구간대로 주가 횡보세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3만 원 구간대만 하단 구간 지켜준다면 박스권 상단 구간까지 다시 무난하게 주가 회복세 나올 수 있어서 단기 스윙 관점으로도 현재 구간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인데 아까 신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단기적인 그냥 반등일지 아니면 이게 뭔가 신호탄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 건설 시장까지 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습니다. 신 소장님은 일단은 가구주를 주셨고요. 주식 와이프 파트너님은 건설주 조금 더 길게 봤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자는 의견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포트 강민정입니다. 오늘 증권사에서 발간한 리포트 두 가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아인데요. KB증권에서 발간했고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목에는 예상보다 좋았던 세그먼트 믹스에 영업이익 호조가 예상된다라고 달았는데요. KB증권은 기아에 대해서 2분기 영업이익을 4조 원대로 높여 잡았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대비해서 10% 이상 상회한 수치인데 여기에 따라 2024년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높여 잡았고 내년인 2025년 영업이익도 10% 넘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는 15만 원으로 7%가량 상향 조정을 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는데요. 이렇게 영업 실적이 예상보다 10% 이상 나아질 거라고 예상한 이유. 첫 번째로는 모델 믹스가 예상보다 양호했고 또 2분기 환율도 예상보다 우호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도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KB증권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가장 위에 기아를 보시면 12개월 선행 PE, 이것은 PER입니다. 4.4로 폭스바겐 다음으로 가장 저평가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12개월 선행 PB를 보시면 PBR이라는 수치인데요. 1보다 작으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을 하곤 하죠. 0.8 수준으로 PR보다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도요타 또는 포드보다 저평가된 상태로 나타나고요. 가장 아래에 있는 테슬라 대비해서는 10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에 관한 매출액 구성입니다. 국내가
28% 정도, 미주가 38%, 그리고 유럽이 23%인데요. 판매 믹스가 예상보다 좋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SUV D 이상급 비중이 27%로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두 번째로 환율 같은 경우에도 2분기 1,371원 수준으로 예상보다 더 높으면서 수출 환경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만 판매량을 봤을 때 중국을 제외한 도매 판매는 77만 5천 대로 예상을 하회했는데 이는 예상보다 유럽 판매가 좀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KB증권은 기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약 4가지로 요약을 했는데요. EV3를 통해서 중소형 전기차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반기에 PBV 시리즈 가운데 첫 모델인 PV5가 출시된다는 점, 세 번째는 최근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경쟁사 대비해서 양호한 이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아의 최근 주가 흐름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KB증권에서는 기아가 최근 들어서, 특히 올해 들어서 22% 이상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망치를 올려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여력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12만 1,300원대 종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연초 대비 얼마나 올랐는지 6개월치 종가 수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 연초 보시면 8만 원대, 8만 5천 원대 흐름이었는데요. 최근 고점이 13만 5천 원으로 20% 이상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도 확인해 보시죠. 두 번째 증권사 리포트도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있었습니다. 방산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풍산인데 대신증권에서 발간했고요. 제목은 더블 배럴 샷건 2차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달았습니다. 일단 풍산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매출 비중 추이 깔끔하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뉩니다. 방산, 군수로 많이 알고 계신 방산이 30%고요. 신동이라는 부문에서 70% 가까운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동제품, 즉 구리 제품을 가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신동 사업부터 보면 일단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매량이 2년 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4만 9천 톤까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 30%의 비중을 달성하고 있는 방산 같은 경우에도 호조세입니다. 폴란드 수출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증권가의 분석이고요. 여기에 따라 목표 주가 8만 3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풍산은 구리 가격과 좀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총알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이죠. 최근 사실 구리 가격은 퍼포먼스가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고점이 5월이었는데 5월 대비해서 10%가량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대신증권에서는 앞으로의 가격 추이는 전망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리의 수요가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 하락을 한 이유는 중국에서 구리 수요가 부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인데 이와 달리 구리 수요는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본 겁니다. 친환경 발전 등과 같은 이유인데요. 이 가운데서 신규 투자는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 증가폭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 올해 내에 재차 가격 상승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따라 풍산의 주가도 2차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까지 감안한다면 더욱더 상승폭이 클 겁니다. 또 방산도 마찬가지 전망이 밝은데요. 수익성이 향상되고 있는데 전쟁 국면 상황에서 탄약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또 한화 에어로와 현대 로템 등의 술출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탄약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풍산도 가격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66,900원의 전날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SK증권 인천지점 서영원 차장입니다. 자, 오늘 시장 출발에 앞서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 마감세를 한번 살펴보고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PPI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6월 PPI는 0.2% 상승하면서 예상치 0.1%에 좀 높았지만 식품이나 에너지 등을 제외한 PPI 같은 경우는 지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나온 이후로 하루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상승폭을 소폭 반납한 모습들도 좀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갱신한 이후 매물 소화 과정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대형주가 그런 흐름들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 지수가 상승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지금 자금들은 어느 정도 낙수 효과를 좀 보이면서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한 흐름들을 감안해 봤을 때는 시장에 있어서 무난한 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주말 사이에 정치적 이슈로 인해서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오히려 좀 공화당의 승리가 더 높아졌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승리 가능성이 5에서 10%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정치적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가상화폐 시장은 오히려 좀 급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요. 그 주식 시장에서도 큰 영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나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2,900선을 목전에 앞두고 지난 금요일도 조정을 좀 보였는데요. 2,850선에 대한 지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5,500억가량 코스피에 나왔습니다만 이 정도로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지는 않고 일시적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이루어지고 오히려 중소형주 단에 대한 순환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는 종목은 PI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가공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PI 필름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폴더블 시장에 납품이 좀 이루어지고 있고 온디바이스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PI 필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5일선을 타고 가면서 수급들이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라면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지수의 방향성이 조금 부재할 수는 있으나 큰 폭의 하락보다는 좀 등락을 보이면서 업종 순환매가 예상되는 만큼 종목에 좀 집중을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호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SK증권 이천지점 최영호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 스탠바이입니다. 이제 장 출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시간 8시 49분 30초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사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PPI를 우리가 지난 주말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슈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아직 반응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달러의 또 환율, 통화 시장의 흐름도 오늘 잘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일본 시장이 해양의 날로 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낼지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관심이 쏠릴 것이다. 이런 글로벌 투자자들의 이야기에 해석들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달러의 지위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 향방을 오늘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장 출발 준비해줄 마켓 스탠바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GC인포 박수범 대표 그리고 고은변 앵커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김민수 대표님과 또 장 출발 전에 살펴봐야 될 이슈들 뽑아보겠는데요. 자, 주말 사이 큰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좀 대비를 할까요? 네, 관련된 뉴스는 일단 어느 정도 일단락은 된 거가 네.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게 2분기 실적 발표가 되기 시작하면서 관련된 포인트가 뭘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미국에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감이 좀 높아진 상황들입니다. 이런 높아진 기대감 대비해서 주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를 충족한다. 특히 살짝이라도 충족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염두하면서 보셔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국내 기업들은 오히려 그렇게 미국보다는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따른 변화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은 좀 더 그에 따른 변화가 좋았을 때 자유롭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오주 얘기입니다. 추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바이오주 강한 모습들로 봤었을 때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쪽이 많이 얘기 나오는 거 있는 상황들인데 보통 전통적으로 바이오주가 강한 시기를 보게 되면은 12월, 2월, 7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중에서 7월 같은 경우 특수성이 좀 있는 부분들과 함께 변화가 좀 들어왔다라는 쪽에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추세 흐름들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바이오주를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는데 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워낙 크고 잘 가는 추세가 한 번에 또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흐름들을 잘 대처 못했던 기억이 많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에 대한 대응들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굳이 많이 오른 바이오주를 지금이라도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히려 차라리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와 함께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AI 의료 관련된 쪽들도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기지개를 피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를 어떤 대안으로 보면서 흐름들을 맞춰가시는 것도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화장품주 관련된 쪽들 다시 또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는 좀 변동성이 크면서 좀 하락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크게 펀더멘털이 바뀐 게 있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은 둘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번 주 화요일 날 발표될 미국의 소매 판매라든가 또 같이 이어질 16일, 17일 아마존 프라임데이 쪽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래도 KBT에 대해서 여전히 우호적이고 계속 확장세로 들어간다라는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서의 반응들은 또다시 추세적인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대가는 게 좋겠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는 실적 시즌 기대치에 걸맞는 실적을 내놓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바이오 그 가운데서도 의료 AI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재반등 기대감도 언급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이슈 세 가지 들고 오셨을까요? 네, 지금 이제 시장 주말에 트럼프가 피습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 관련된 수혜주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또 그리고 M7이나 해서 그동안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좀 상승했던 부분들이 최근 들어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차익 실현 매도 물량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흐름들이 좀 보여주다 보니까 주도주로 역할을 했던 그야말로 이제 강달러를 보여주면서 미국의 일부 특정 종목들만 오르던 분위기가 이제는 중소형주라든가 다양한 좀 업종과 종목들로 좀 수급이 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또 중국의 삼중 이제 전회가 좀 열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또 어떤 형태로 또 나올지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AI 쪽인데요. 아무래도 AI 관련해서는 그동안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우리나라가 좀 어떻게 보면 SK 하이닉스 마찬가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HBM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좀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모델이 뭐가 있을까라고 지켜본다면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SW 쪽으로 해서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제 진단 쪽이죠. 빅데이터를 이용한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이제 진단 부분들을 의사분들이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부분들을 이제 보조해서 이제는 AI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진단하는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강하게 올랐던 지난주에 뷰노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코어라인, 네, 딥노이드라든가 코어라인 소프트라든가 이런 쪽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거기에다 지금 현재 AI 신약 개발 분야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해서는 이제 브루노이라든가 그리고 신데카 바이오 이 두 종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한다면 15년 정도 이제 개발 기간이 걸리는데 신약 물질 개발에만 해도 5년 정도 걸립니다. 이 5년 정도를 좀 많이 단축시켜서 최근에 7, 8년까지도 신약 개발에 이제 만들 수 있다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AI 신약 개발 관련 종목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국내 시장에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좀 두 가지를 딱 보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이랑 이제 통신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자, 석유화학이라면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순위상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가 국내에서 이제 LG화학입니다. 자, 거기에다 이제 25위 정도 하는 국제적으로 25위 정도 하는 회사가 이제 롯데케미칼인데 두 회사의 좀 실적 변화라든가 앞으로의 좀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무래도 트럼프가 지금 현재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석유화학 쪽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그리고 통신 쪽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동안 주가가 상승하지 못한 부분들에서 단기 상승 흐름 기대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오늘 개장 전에 살펴봐야 할 이슈들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실적이라든지 또 미국 쪽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과 관련된 이슈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은 양시장 상승 출발하면서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할지 동시효과 상황을 고은별 앵커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네, 7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2,865선 그리고 코스닥도 853포인트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PPI가 근원 PPI가 시장 예상치에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다 좋았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효과 상황 속에서 일신석재가 좀 강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트럼프 사건이 나타날 때마다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지속적으로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권 살펴보게 된다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전거래일 3% 이상 빠지면서 마감을 했었죠. 오늘 삼성전자 0.2%가량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반대로 SK하이닉스는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밤 시티에서 TSMC의 올해 매출을 좀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나 긍정적인 방향성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0.8% 그리고 현대차도 0.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이슈 들려오고 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됐을 때 오늘도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상승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최근 저점 뒤고 꾸준한 반등 시도하고 있는데 오늘도 1.2%가량의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출발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지난 거래에 이어서 오늘도 좀 시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1% 이상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다만 시가총액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은 다소 엇갈린 모습입니다. 삼천당제약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속에 오늘도 2% 이상의 강세로 출발될 것으로 보이고 HLB 같은 경우에는 전거래일에는 낙폭이 좀 과도했습니다. 5% 이상 하락했었는데 오늘은 0.9%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 보합권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예상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반도체 관련 기업도 엇갈린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자,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국내 증시 출발을 했습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에서 PPI 지수를 어떻게 나올지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는 정도의 수치가 나왔고 뉴욕 3대 증시가 1대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미국의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을 당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글로벌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평가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아시아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원달러 환율이 1.2원 정도 오르면서 1,377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출발을 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서 시장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의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요. 안전자산 쪽으로의 관심도 쏠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기술투자 같은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방산주들도 오늘 역시 좋은 시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부터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대, 롯데미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같은 종목들이 상승 탄력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0.7% 가까이, SK하이닉스는 0.4%대 이러면서 코스피가 2,870선까지 올라왔고 0.48% 상승세, 코스닥은 조금 약한 0.2%대 상승세 보이면서 852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시장 그러면 더 어떻게 출발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은변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월요일장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출발을 알리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 2,850선대까지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다시금 방향을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0.3%가량 상승하면서 2,867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오늘 대형주 위주의 강세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은 0.4%, 유가증권 시장보다 소폭 더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850선을 웃돌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보다 더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늘 어떻게 출발했을까요? 유가증권 시장부터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앞서서 삼성전자 하락 출발 예상됐었는데 그거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삼성전자 0.4% 그리고 SK하이닉스는 0.4%. 오늘 고르게 지금 반도체 대형주들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가량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셀을 만드는 기간을 2주에서 하루가량으로 단축하는 그러한 기술력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흐름 괜찮고요. 완선차 종목들도 오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PPI도 둔화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나오고 있죠. 오늘 인터넷 대표주들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네이버가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꾸준하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동시효과와는 다소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1.3%가량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HLB가 5%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은 다시금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리보세라니 병용요법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다시금 매수세가 몰리면서 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흐름 괜찮습니다. 삼천당제약과 셀트리온이 1% 이상씩 상승하고 있고요. 리가켄바이오가 6% 이상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ADC 관련 기업들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 역시나 0.2%가량 오름세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 실리콘2가 두 자릿대 급락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죠. 화장품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다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4%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가운데 엔캠이 오늘 6%가량 빠지면서 시총순위 다시금 밀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간 모습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업종별 상승률 함께 확인해 보시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은 어떤 업종일까요? 네, 오늘 온라인 플랫폼 업종이 2%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네이버가 2% 이상의 상승력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는데 온라인 플랫폼 2% 이상의 강세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업종별 상승률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선주들 꾸준하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수주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주가 반응하고 있는
있는 모습, 건설 업종 그리고 정유 업종, 대표적으로 트럼프와 관련돼서 움직임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룹 지주셋을 오늘도 여전히 좋습니다. 저 PBR 관련 기업들의 흐름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분위기는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개장 포인트를 짚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자, 일단 상승부를 켜고 있는 양시장인데 상승 탄력은 조금씩 좀 줄어들고 있네요. 코스피가 0.2%대까지 상승 탄력 내려왔고 코스닥도 강보합권 수준 정도까지 상승분을 조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외국인의 매도가 양시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500억 원 넘게 매도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를 하다 보니까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아쉽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양시장에서 여전히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큰 폭은 아니지만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 아까도 체크를 해드렸는데 조금 떨어진 모습이었지만 1,375원 정도 큰 변화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1,375원 정도 수준에서 원달러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출발했는지 분위기를 김민수 대표님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자신감이 조금 떨어집니다. 네. 좀 힘내줬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선물 쪽이 상승, 그러니까 매수에서 매도로 좀 돌아서는 모습들 관측이 되는데 아직까지 방향성은 정확하게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외국인들의 현물이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변화가 좀 들어왔었는데 현물 매도로 자리 잡는다. 이 부분은 조금 좀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들 계속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적어도 1,000억대 이상으로 매도가 아침부터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수급에 좀 빨간불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업종별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가장 많이 오르는 섹터는 오늘 건설업 섹터고요. 그중에서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섹터들이 다 강한 편인데 통신이나 금융주, 보험주는 여전히 시장을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건설업이나 서비스업, 운수창고, 의약품 쪽들 강세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요. 그 밖에 좀 오랜만에 음식료 섹터들도 좀 반등세가 이끌어지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들어온다라는 쪽들 그리고 또 운수장비도 많이 정체가 됐다가 좀 힘을 낸다라는 쪽들이 좀 눈에 띄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피가 0.1%대로 상승 탄력 많이 줄었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박순만 대표님은 시장 분위기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현재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과 같은 방위산업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강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중심적인 이제 정책을 좀 펴왔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자주국방이라든가 아니면 각자 도생이라는 이런 단어가 좀 유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방위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각 나라들의 GDP의 2% 정도를 방위산업 쪽에 쓰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GDP의 10% 이상씩도 좀 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방위산업에 대한 이제 투자가 좀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트럼프 이슈가 좀 강해지다 보니까 하나시스템이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유심히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 일단은 살펴주셨는데 방산 쪽도 관심이 많은데 원전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 탄력이 나오네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2% 넘게, 한전기술도 7% 가까이 좀 반등세가 이번 주에 아무래도 체코 원전 관련된 수주 이슈가 있는 상황인데 원전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시청자분들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서 어떤 업종과 종목이 더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을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까요? 권변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출발한 지 9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가 높은지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지금 한 9분여가 흐른 가운데 투자자들의 검색도는요, HLB 그룹주들을 향해서 쏠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암 신약에 대한 FDA 승인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HLB 그룹주들이 늦어도 9월에서 10월 사이 재도전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밋빛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 기업
기업들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방산 관련 기업들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산 업종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도 함께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지금 섹터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트럼프와 관련된 이슈가 있죠. 암호화폐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에 대한 매기세도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건설업종에 대한 검색 빈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건설이 다시금 붐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건설 업종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 상위권에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역시나 트럼프 관련 기업들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남북 경협주들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디에프가 상한가에 올라서는 데 성공했고 앞서서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일진석재가 결국에는 25%가량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시장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비트코인 관련 가상화폐 관련 기업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대장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움직이고 있고요. 20%에 가까운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양증권 역시나 전거래에 이어서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매각 기대감 속에 매기세가 쏠리면서 15%가량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입성을 했는데요.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엑셀세라퓨틱스입니다. 유전자 치료제와 관련되는 종목이고요. 사실 시장에 입성하고 시초가 때 30%, 40%까지 급등하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오늘 1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고체 관련 이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고체 기업이 지금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폭스바겐과의 계약 기대감 속에 전고체 관련 기업들 다시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오늘 대장주로서 레몬이 13%가량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보사에 대한 기대감 오늘도 이어집니다. 코오롱 티슈진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12%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옆쪽으로 보게 되면 오늘 K옥션과 서울옥션이 동시에 8%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됐을 때 트럼프 피습 사건과 관련돼서 과연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재선 가능성에 대한 수혜주로 엮이고 있는 종목들이 시초에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거래량이 강하게 쏠리고 있는 기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래량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들 보게 된다면요. 우리기술이 1%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밀리고 있는데 지금 좀 수급 공방이 좀 치열한 것으로 보이고요. 일신석재 27%, 앞서보다 상승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에 상승한 엑셀세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차익 매도 물량이 거세게 나오면서 현재 구간 14%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거래량 3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원전 관련 기업들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3.5%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전일 두산의 사업구조 재편 소식에 급락을 했었는데 오늘 다시금 저점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삼부토건과 같은 건설 관련 섹터도 오늘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비트코인 관련 기업 남북 경협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장 직후의 특징도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시장에서는 결국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습 사건 이후에 영향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셈법이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수는 좀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왔고 코스닥은 결국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앞서서 보셨듯이 남북 경협, 방산,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주,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오늘 첫 거래일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자, 그렇다면 김민수 대표님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가장 먼저 시장은 그냥 트럼프 수혜주가 다 섹터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종목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한양증권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양증권 같은 경우 요즘에 주가의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들인데 지금 오늘 현재 주가는 다시 한번 12% 상승하면서 시장에서 증권주 중에서도 가장 탄력들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고 60년 만인가? 예, 그때 주인이 바뀐다라는 쪽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뭐 LS 쪽이나 그리고 KCGI 이런 쪽에서 관심이 높다라는 쪽에서
매각 흥행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강한 모습들인데요. 일단 지금 M&A가 물론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증권주 쪽으로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외 투자가 활발하게 이어지면서 다들 미국 쪽으로 투자 이민 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어떤 거래 수수료가 생각보다 높다는 쪽에서 이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점들 증권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지 계속 체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주가 움직입니다. 그중에서 대우건설이 오늘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3% 이상 상승세를 보이면서 최근에 기지개를 펴고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건설주 하게 되면 전혀 기대감이 없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지금 업황에 지금이 바닥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들과 함께 공급의 절벽이 나왔다가 다시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변화 흐름들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탄력을 받는 게 아니냐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기대감이 좀 앞선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또 시장에서 계속 꾸준하게 강세 흐름들이 이끌어가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인터넷 플랫폼 쪽입니다. 그중에 한 종목 네이버의 강세가 오늘도 같이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시장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과 달리 약한 1.7%대 상승으로 그래도 다시 좀 견조한 모습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분위기는 일단 금리는 인하가 올해 2번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쪽에서 그에 따라서 많이 소외됐었던 인터넷 플랫폼 관련된 성장주들도 기지개를 편다라는 관점들이 시장에서 좀 더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오게 되게 되면 오히려 추세적인 강세 흐름들까지도 엿볼 수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과 그러면 하나만 더 좀 체크를 해보면 두산그룹주들도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러니까 오늘도 움직임들이 변동성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어쨌든 지난주에 좀 하락이 나왔다가 오늘 이번 주에 다시 원전 모멘텀으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두산밥켓은 7% 가까이 또 급락세, 두산 로보틱스도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가 지금 3.6% 정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조금 아쉬웠었죠. 두산밥켓이 로보틱스를 가져간다. 그러면 일단 뭐 시너지가 나오겠다, 어떤 긍정적인 모습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당장 두산 로보틱스가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두산 밥켓은 가엾게도 그 밑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아무래도 좀 위치가 많이 좀 위축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두산 로보틱스 일정 부분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히려 지금 또 이틀 뒤면은 이어질 또 체코 원전과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그 부분이 반영되면서 반등 시도가 들어온다라고 보게 되면 오히려 지금은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추가 반등 여력들이 좀 더 보여지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활용한 전략 쪽에 포인트를 좀 더 맞추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산그룹주들도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시청자분들 관심 많으실 때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은 시장 어떤 종목 집중하고 계신가요? 네, 장전에 제가 석유화학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뭐 말씀드린 대로 SKC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오일이라든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조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이제 뭐 앞부분 크게 하고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 1%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뭐 여기서 이제 바닥까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이제 지지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 추세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S오일이라든가 롯데케미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뭐 첫 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저는 매수 시점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부담은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1분기보다는 그래도 좀 더 나아질 것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무래도 트럼프로 인해서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좀 괜찮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롯데케미칼이나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들입니다. 지금 PBR이 다들 이제 1배 이하이기도 하고 ROE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그리고 포도 상당히 좀 낮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서 좀 소외되었던 실제는 그렇게 어닝 쇼크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워낙 좋지 못해서 좀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들, 뭐 그런 종목 쪽으로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석유화학도 눈에 들어오고 있고, 뭐 거기에다가 지금 최근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주가 움직임이 최근 뭐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면서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일본의 라인이라는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했던 부분들도 있었지만, 뭐 기본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성장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들이었고, EPS도 조금씩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가는 흐름들이었는데, 주가는 오히려 반대로 좀 하락 조정을 좀 받았다는 부분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는데 네이버가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반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시장에서 소외되었고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었던 종목들, 하지만 그래도 실적은 그래도 꾸준하게 좋았던 종목들, 이런 쪽으로도 수급의 매기가 좀 형성되고 있으니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가지고 계신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견뎌보자라고 말씀드리고, 혹시나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의 다양화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도 이런 종목들을 한번 담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소외된 업종, 종목들을 잘 선별을 해보자라는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양시장이 결국에 다 하락을 전환해버렸고, 하락하는 종목 수들이 조금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지금 보합권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하락 전환하려는 지금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서 아쉬운 상황이고, 시장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 쪽으로만 관심이나 수급이 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업종이나 종목들의 수급 매기세가 좀 붙지 못하고 있는 좀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오늘도 뭐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는 뭐라고 보세요? 네, 일단 사건이 좀 있다 보니까 심리가 좀 불안해지는 건 사실인데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에 대한 속도 조절이 나올 만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고 시장 흐름들을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실적 발표 시즌에서 어느 정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을 것들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주가 탄력들을 또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보다는 종목적으로 계속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변동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또 실적 대비할 수 있는 좋은 종목 업종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박수범 대표님의 핵심 키포인트도 궁금한데요. 네, 저는 뭐 상승 종목과 종목 확대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립니다. 계속 좀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 쪽에서 매도를 하고는 있어요. 매도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물량들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페이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달러가 약세를 보여주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쪽보다는 이머징 마켓의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아침에 이렇게 지금 현재 매도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일시적인 일부 특정 종목들, 특정 업종에 대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고, 저는 전반적으로 좀 현재 시장이 상승하는 종목과 업종이 전체적으로 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현재 현물, 선물 매도 물량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 나간다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장이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에는 두 분 다 오늘 시장에서는 실적에 대비하는 장세를 좀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견이셨어요. 미국 쪽에서 뭐 큰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고는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좋은 종목과 업종 잘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장 출발 준비해봤는데요. 좋은 전략과 종목에 대한 포인트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에서 잘 달릴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자, 저희가 매일매일 오늘장 선발 종목을 하나씩 골라드리고 있죠. 양질의 좋은 종목으로 길게 보면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을, 또 오늘 하루만큼도 상승 탄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골라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이고 5거래 평균 거래량도 5만 주 이상, 그리고 투자 유의 경고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안전된 종목으로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있게 도움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보면서 시장에서 대응을 해볼까요? 오늘장 선발 종목,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종목을 골라볼지, 어떤 종목 선택하셨어요? KB금융 말씀드리겠습니다. KB금융이요. 역시 뭐 밸류업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 최근에 약간 쉬어가고 있는데, 자, 계속해서 또 밸류업의 모멘텀 받으면서 더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KB금융 같은 경우는 은행 업종에서 가장 동종업종 내에서 주중 환원 여력이 가장 높은 업체로서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 들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같은 경우 주도 섹터, 그동안 증시를 이끌었었던 AI 반도체 쪽이 쉬어가면서 다른 중소형주라든지 여타 섹터로 자금이 순환되는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도 비슷한 흐름이 하반기에 이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도 섹터의 반도체가 쉬어가면서 금융 섹터와 바이오 섹터가 최근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KB금융도 그와 마찬가지로 금융주 중에 하나로서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채우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우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고요. 2분기 이후에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 하반기 들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과 이익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이익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주주 완화 정책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7월에는 추가적으로 3,400억 수준의 자사주 매입소각 공시가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밸류업 관련돼서는 KB금융이 주도 업체로서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주 환원 정책뿐만 아니라 동사의 이익성도 꾸준하게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 섹터에서는 가장 알파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큰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KB금융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최근에 역사적인 고점의 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7만 원 선을 뚫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한 상황인데, 가격 전략을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2% 넘게 하락을 했다가 아랫꼬리를 금세 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물론 말씀해 주신 대로 단기간에 박스를 뚫어내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매수하시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주주 친화 정책은 하반기에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밸류업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가는 현재가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B금융 역사적인 또 신고가 기록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10만 원까지 저희가 눈높이 바라보고 밸류 프로그램에 충분한 수혜 받을 수 있는 KB금융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KB금융을 오늘장 선발 종목으로 골라봤는데, 오늘 시장에서 지금 하락을 이제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선발 종목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장 선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시장이 움직인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애플의 독식 이대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밤 유럽 쪽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경쟁사인 탭뱅고 접근 허용 약속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는 애플을 통해서 다른 탭뱅고 말 그대로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럽연합과 함께 소송전을 이어왔다가 결국에는 백기를 든 상황인데요. 이달 2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이 되게 되고 유럽 경제지역 30개국 넘게에서 동시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10년 연속으로 일단은 유지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애플 전체 매출의 10%가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일매출 5%의 EM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는 확실하게 애플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의 비중도 높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애플페이의 점유율이 월등한 상황이죠. 그 외 대표적으로 있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간편 결제 시장은 말 그대로 애플이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애플에서는 삼성페이가 안 돼서 못 쓴다, 핸드폰을 못 바꾼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애플에서도 삼성페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앞으로 애플을 통해서 삼성페이도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현금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현재 1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는 2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현금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이 간편 결제 사업 서비스 산업들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애플페이가 국내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결제사들이 지금은 모두 맞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산업들 안에서 현재 간편 결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있고요.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 혹은 유통이나 그리고 핸드폰 제조사들도 직접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간편 결제 이용 실적 현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함께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왔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토스나 BGF 리테일이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나 OK포스도 현재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을 통해서 삼성페이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삼성페이 관련주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 오랜만에 해당 소식으로 국내에서도 간편 결제주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떤 판도의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원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중요 이슈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미디어스피어의 강정수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인은 참 똑똑한 사람들이다라고 코멘트를 달면서 테슬라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투자자들의 소확개미분들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었던 하루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테슬라가 지난주만 보게 된다면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했습니다. 변동성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우선 지난주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이유 그거부터 짚어볼까요? 우선은 그 2분기에 그 네. 차량 판매
실적하고 에너지 판매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1년 전에 비해서 높아진 것은 아니지만 네. 훨씬 더 월가의 전문가들,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것은 중국차의 공세 때문인 거죠. 네. 중국차의 파상 공세에 의해서 유럽이라든지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을 크게 잃어버리면서 크게 실패할 거라 기대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던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 기대치보다 높았다는 부분이 중요하게 작동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월가에서도 네. FSD에 대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해서 직접 운전해 보는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들 중에서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메인스트림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 이것이 두 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아직까지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있죠, 이번 주에. 네. 실적 발표를 보고 보셔야 되는데 과연 프로핏 마진, 즉 실제 수익률이 증가했는가 아닌가를 보셔야 되는 거고 수익률 증가 없이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오른다라면 이거는 펀더멘털의 변동 없는 어떤 기대치에 의한 증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앞으로도 이러한 기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요. 지금도 아마 장 개장하면서 크게 오르고 있을 겁니다. 아마 네. 트럼프 암살 시도 효과가 지금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지금 강력하게 당분간 며칠 동안 또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기대치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변동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율주행 로보택시에 대한 지연 소식이 나오면서 급락을 바로 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이 큰 걸로 보이는데 실현 가능성 연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은 네. 지금 8월 8일라고 정해졌던 것은 일론 네. 머스크가 당시 이제 3월 말과 4월 초에 있었던 테슬라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네.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어떤 방어선을 친 거기 때문에 심리적 저항선을 친 거기 때문에 8월 8일 일정이 잡혔던 거고 실무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너무나도 촉박했던 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10월까지 연기됐다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 것은 로보택시의 본격적인 서비스 시작점이 8월이나 10월 달로 연기된 것이 아니라 네. 프로토타입 이러한 것이 공개되는 시점이 10월 달이라는 거고요. 앞으로 실제로 로보택시가 시장에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5년에서 2년은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8월 8일에서 10월 달로 연기되면서 일시적으로는 하락했지만 충분히 시장에서 스페큘레이션 이거에 대해서 상상하고 이것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고 이러면서 주가를 2달 동안 최소한 이 로보택시에 대한 뉴스들이 부양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대단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 있고요. 결국은 프로토타입의 디자인 부분도 사람들의 기대치가 중요하게 나올 거고요. FSD 버전이 12.5까지 나올 수 있느냐, 12.6까지 지금 10월 달 연기되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FSD 버전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는 지금 상하이에서 제한적 도로에서 시작되고 있는 테슬라의 FSD 버전 테스트의 결과가 어떨지. 그래서 상하이에서 이 부분들이 상하이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소식들이 겹쳐진다라면 로보택시의 어떠한 관련된 일정이 8월 달에서 10월 달로 연기된 것은 테슬라에게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10월까지 그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 속에 테슬라의 주가는 어느 정도 방어선을 만들면서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ESS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캐즘 우려 속에 ESS가 그래도 이것을 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우선 월가에서는 네. 2023년까지는 ESS 시장, 테슬라의 ESS 매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1도 없었습니다. 1도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네.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은 1분기 때 4기가와트라는 대단히 큰 실적을 냈었고 여기에서 수익률이 27%까지 나오는 20% 후반대까지 나오는 이런 높은 수익률들이 보여줬던 부분들. 그런데 2분기 때는 이것이 무려 9기가 그러니까 2배가 넘게 성장을 한 거죠. 1분기 대비. 이것도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이 생산 설비가 테슬라 ESS는 이제 메가팩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이 메가팩을 생산하는 공장을 메가팩토리라고 했는데 메가팩토리 라인이 하나에서 지금 3개까지 지금 올해 연말까지 늘어나게 돼 있고 관련 공장이 지금 상하이에도 지금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말 이후 내년 초부터는 상하이 공장까지 가동되는 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라면 네. 대단히 테슬라의 이 ESS 매출이 급증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 전체 테슬라의 매출의 한 10%를 차지하게 되고 있는데요. 네. 만약 이 부분들이 20%까지 상승할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은 높은 수익률이라는 거죠. 20%를 네. 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테슬라 전체의 수익률의 하락이라든지 이것을 방어해 줄 수 있고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의 ESS가 좋고 또 하나는 테슬라 ESS는 여기에는 AI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AI요? 네, 오토비더라고 해서 네. 일종의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에너지
에너지 값이 비쌀 때는 사들여서 저장을 하고 에너지 값이 쌀 때에는 에너지 값이 쌀 때에는 사서 저장을 하고 네. 에너지 값이 비쌀 때는 갖다 파는. 근데 이것이 0.01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의 어떤 전기값의 패턴들을 분석해서 AI가 사실상 실거래를 만들어내는 이런 오토비더라는 AI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전지는 CATL의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경쟁력이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AI가 더 씌워져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메가팩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은 경쟁력을,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스스로 AI가 가격 변동성에 맞춰서 ESS를 운영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굉장히 크고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최근에 전고체 관련 이슈도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퀀텀스케이프랑 폭스바겐의 계약 체결로 인해서 2차 전지 전고체 꿈의 배터리에 또 다시 한 발짝 다가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전고체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네. 보셔야 될 것은 해외 시장들, 특히 배터리 관련된 시장 정보를 많이 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블룸버그가 지난주에 발표했던 자료는 네. 지금 LFP 배터리와 관련돼서는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터리 관련돼서 중국은 2024년에 필요한, 전 세계에서 필요한 배터리 2배를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오버캐파시티, 과잉 생산 지금 문제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은 네. 가격이 대단히 급강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킬로와트당 73달러까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이렇다는 것은 전고체를 만들던 또는 요즘 반고체도 대단히 네. 중요한 미래의 배터리로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소디움 배터리, 즉 나트륨 배터리도 지금 테슬라도 여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있고, 이 소디움 배터리에 대해서 LG 엔솔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CATL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스타트업들, 영국의 기업들, 유럽의 기업들 대단히 지금 소디움 이 배터리에 대해서도 네. 전력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크게 볼 때는 세 가지죠. 하나는 전고체에 대한 가능성, 반고체, 그 다음에 이 소디움, 그 다음에 NCM 기본적인 3원계 네. 2세대인 여기에다가 알루미늄과 니켈의 함량을 높이고 코발트 함량을 낮춘 것,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든 기술들이 다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고체만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각각이 또한 중요한 것은 LFP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어떻게 맞춰낼 수 있을 것인가. 즉 아무리 성능이 좋고 장거리를 가더라도 가격이 LFP에 비해서 지나치게 비쌀 경우에는 시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시장성을 갖추길 때까지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다양한 배터리 형식들이 경쟁하고 각축하는 시장들이 앞으로 2, 3년 동안 전개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투자자들께서 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경제적인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 가격 메리트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앞으로 좀 어떠한 방향성을 보일까요? 저는 다양한 2차 전지 기업들이 있고 네.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겠죠. 네. LG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옳게 판단하고 있고 정확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는 것은 LFP 배터리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 3원계 배터리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고체 배터리도 지금 하고 있고, 전고체도 하고 있고, 네. 또 소디움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이 공장들 같은 경우는 소디움을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 이번에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2세대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2세대에 대해서 음극 같은 경우에는 LG 엔솔이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의 보도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갖고 있다는 부분에서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저는 대단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이 양산 체계하고 대부분 다 맞물려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 SDI가 지금 전고체 부분에서 앞서가고 있다. 기술력에서는 앞서갈 수 있지만 상용화 시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을 상용화했을 때 어떤 파트너가 이것을 받을 것인가. 즉 예를 들자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전기차를 많이 팔고 있지 못합니다. 근데 토요타가 파트너를 맺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네. 거죠. 지금 강력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체 배터리 시스템으로까지 한국의 배터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또는 중국 기업에서의 파트너십이 어렵다라는 것, 유일하게 지금 한국이 봐야 될 것은 미국 시장이라는 거고, 미국 시장에서는 현대 기아차를 제외한다면 테슬라에게 무엇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인가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부분에서 전기차의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과 거기에 어떠한 파트너십가 만들어질 것을 함께 보신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LG 엔솔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돋보이는 전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든 국내 관련 기업들이 2차 전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 관련된 기업들과 협업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슈를 좀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주말 사이에도 미국에서 큰 이슈가 있어서요. 2차 전지 관련된 영향도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 갖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을 당했습니다. 네네. 네, 그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도 뭐 친환경주는 하락을 하고 방산주는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테슬라의 영향은 어떨 것인가? 분명하게 네. 테슬라에게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1981년에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네. 피살을 당해서 살아남았죠. 8발의 총알을 맞고도. 그때 그 다음 날 주가가 9%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어제 이제 비트코인이 크게 올랐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그렇죠. 올랐던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에 선거 운동 기간에 자기는 크립토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자기 크립토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크립토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정책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는 바이든 후보를 찍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 IRA법이라든가 즉 인플레이션 네. 감축법에 의한 전기차 지원법은 공화당 의원들도 대부분 동의해서 만든 합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가 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이러한 부분들은 충분히 트럼프하고 개인 골프 회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네. 부분에서 이야기가 주고받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피격 이후에 암살 시도 이후에 바로 일론 머스크가 그 사진들, 그 성조기가 있는 사진들을 바로 네. X.com에 올렸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올리면서 이렇게 나오면서 앞으로 한 2, 3일 동안 저는 테슬라 주가는 펀더멘털에 대한 변동은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시대적인 그 시기적인 분위기를 타서 일시적인 급등은 분명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그러나 장기화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보셔야 된다. 하지만 단기에 어떠한 테슬라의 주가 변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일 앞으로 큰 변동 또는 오늘 내일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필이면 이번 주 말 정도에 네. 이제 테슬라의 실적이 나오죠. 나오기 네. 때문에 이때까지 상승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우선 테슬라의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능성 지금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잖아요. 거의 100%라고 보죠. 네, 그럼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어떠한 영향을 받을까요? 2차 전지 같은 네. 경우에도 대부분 걱정하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임기 때는 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네. 분명하게 이번 선거 공약에서도 자기도 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언어를 썼고요. 네. 분명히 그렇게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에너지 전체 기업은 좋을 겁니다. 석유 기업이라든지 가스 기업들도 좋을 거지만 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지원도 분명히 아끼지 않겠다는 분명히 공약을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법 지금 가장 전기차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가장 네. 미국에서 중요한 법인데 여기에 공화당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들이 다 합의해서 만든 법안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되돌릴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일기 집권 때 즉 정책적 준비 없이 트럼프 중심으로 집권했던 거에 대한 많은 반성들을 공화당이 하고 있어서 네. 사실 공화당 내에는 트럼프 집권이 가능했을 경우에 대한 경제 공약이라든지 정치 공약들에 대한 대단히 꼼꼼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안정적인 경제 운영과 정치 운영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네. 어떠한 전기차로의 어떤 전환들이 불가능해지고 전기차 시장이 축소되면서 2차 전지 시장마저도 축소될 거라는 이러한 판단은 저는 오판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너무 그래서 과한 우려라고 네네 그래서 보시는 거죠? 네. 바이든 행정부처럼 빠른 속도의 상승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만만한 형태의 우상향 상승은 계속해서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증시원 시간을 통해서는 테슬라 그리고 국내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대통령이 되더라도 우리 시장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큰 피해는 없을 것이면 긍정적인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 이야기해줬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어떠한 협력 체계를 만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강정수 박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나우 일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